선진국이 아니라 성진국으로 불리우는 일본인들의 성에 대한 개방적이고 때로는 엽기적인 이야기들은 호사가들의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바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바이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됩니다. 밤중에 잠자리를 목적으로 여성의 침실에 침입하는 일본의 옛 풍습 이렇게 말입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홍기가 찬 여성의 경우 지역 유지인 촌장의 공인 아래 유바이가 성립됩니다. 해가 질 무렵 즈음 남성이 여성의 집에 방문하고 여성이 딱히 반대하지 않거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재하지 않으면 성립됩니다. 보통 3에서 4일 정도 유바이가 이루어진 뒤 촌장의 공인 아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옛 풍습이라고는 하지만 이 유바이는 메이지 정부가 일본이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없애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완전히 없어진 것은 50에서 6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언제부터 이 유바이 풍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려 일본의 창세 신화로까지 올라갑니다. 일본서기 신대기의 창세 설화는 이렇습니다. 오노고로시마라는 나라의 중심 기둥이 있었다. 이 기둥을 중심으로 양신은 왼쪽으로 기둥을 돌고 음신은 오른쪽으로 돌았다. 두 신이 기둥을 나누어 돌다가 건너편에서 서로 만났다. 음신이 먼저 아, 참 기쁘다. 젊고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라고 하였다. 그러자 양신이 이를 좋아하지 않으며 나는 남자다. 마땅히 내가 먼저 말해야 하는데 왜 그대가 먼저 말하는가? 일이 상스럽지 못하게 되었으니 다시 돌자.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두 신이 기둥을 다시 돌아 서로 만났다. 이번에는 양신이 먼저 아 기쁘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음신에게 그대의 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고 물었다. 나의 몸에는 암컷의 근원이 되는 곳이 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양신이 내 몸에도 수컷의 근원이 되는 곳이 있다. 그래서 내 몸의 근원이 되는 곳에 그대의 몸의 근원이 되는 곳을 합하여 볼까 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음신과 양신이 처음으로 합쳐져서 부부가 되었다. 그리고 8명의 아이를 낳아서 이들이 일본의 국토가 되었다. 아이를 낳을 때에 첫째 아이로 담노주가 태어났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와지시마라 이름 붙였다. 남녀가 잠자리를 하면서 나라가 태어난다는 것이 고대 일본인들이 신화를 통해서 표현한 그들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신화라고 해서 이 신화를 만든 사람들이 일본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에는 일본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한반도에서 꾸준히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일본인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신화는 일본인들의 신화가 아니라 일본에 건너가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것을 시사하는 것이 마지막 담노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자로 담노라고 쓰고 읽는 방법을 아와지 시마로 따로 정합니다. 담노라 쓰인 것을 담노라 읽지 말라는 이야기는 일본석이라는 위사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담노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담노라는 표현은 한민족 국가들이 영토를 새로 개척할 때 과거의 영토를 되찾는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인의 기이한 통속은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나라 부탄의 풍속도 이와 비슷합니다. 부탄에는 창넘기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부탄 남성의 결혼 정년기는 25세 전후. 일손이 부족한 시골에선 좀 더 이른 나이인 20에서 22세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나이가 된 부탄 남성은 한밤중에 자기 여자친구 방의 창문을 넘어 들어갈 수 있다. 아침에 날이 밝을 때까지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같이 있으면 그것은 이들의 결혼을 의미한다. 결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엔 봉특이 전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창을 넘어 도로 빠져나가면 된다. 부탄에서 약 100일간 생활하며 그들의 풍습을 관찰한 중앙대 민속학과의 박환영 교수는 부탄 민가는 대부분 1층에 가축 우리 2층에 방이 있다. 면서 2층 방 창문을 넘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하고 부탄은 참으로 멀고 먼 나라입니다. 이 멀리 떨어진 두 나라에서 동일한 풍습이 있는 것은 우연히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이 뒤에 어떤 수수께끼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의외로 이 지역 그러니까 히말라야 고산지대와 일본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00년 전 대한제국의 멸망을 앞두었을 당시 서양의 언어학자이자 선교사였던 헐버트는 한국어와 인도 타밀어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무려 1000개가 넘는 단어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본어는 한국어를 기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물론 일본어도 이 타미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500개 정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운 한국어와 그 밖의 언어인 일본어, 그리고 타미러의 관계 우연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겠죠. 교육을 통해서 언어가 같아졌거나 아니면 대량의 인구 이동이 있었거나, 최근에는 유전자 분석의 발달로 인류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유전자의 지도를 통해서 인류의 이동을 추정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아직 유전자 분석 기법이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다듬어진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흥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큐슈와 중국 사천성은 유전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 사천성 지역 사람들이 큐슈로 이주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처용족이라고 생각하는 종족의 풍속들과 아까 보았던 일본 서기의 창세 신화를 한번 면밀히 비교해 보도록 하지요. 이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외부와 스스로를 단절시켜 고유의 풍속을 지켜온 인도 북부 고산지대에 사는 다르드 민족입니다. 인도인들과 유럽인들은 이들을 그리스 정복군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 처용의 이야기와 더 닮아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풍속 중 하나를 봅니다. 보름달이 뜬 날 밤 5일간의 축제가 끝나고 마지막 날 남녀가 나무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춤을 춥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를 유혹하는 말을 던집니다. 여자들이 이 말에 답을 하게 되면 이들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사라져 응응응을 하게 됩니다. 이 의식은 부끄럽거나 비도덕적인 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신성한 일로 여겨집니다. 일본 서기 신대기의 국토 탄생 설화를 봅니다. 나무를 중심으로 남녀가 돌면서 서로 사랑의 이야기를 속삭이며 응응응을 하면서 국토가 탄생됩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말을 건네자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하여 남자가 먼저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열도의 타미러 계통의 유전자와 스촨성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집단은 신화 역시 가지고 왔는데 이야기가 약간 변형이 있습니다. 왜 여자가 먼저 말하는 것이 상서롭지 못한 것일까요? 처용을 닮은 이 종족은 모계 사회입니다. 여자 한 명이 여러 남편을 거느리고 삽니다. 주로 이 남편들은 형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성들이 가장 역할을 하는 것이 이들의 풍속입니다. 그리고 정치체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큐슈의 고대 고분 사이토바루 고분은 당시 큐슈의 최고 통치자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와 남자가 동시에 공동 통치를 하는 형태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사는 외에서 있었던 큰 난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국가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던 이 대규모 내란은 히미코에 이어 여성을 통치자로 세우고 나서 안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내란의 주요 원인은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모계사회 국가와 그렇지 않은 열도의 다른 세력 간의 내란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 상고사에도 나타납니다. 2000년 동안 머리에 꽃을 꽂는 것을 신성하게 생각했던 이 히말라야, 북부의 처용을 닮은 이 부족의 이야기는 화랑의 이야기에도 그 흔적이 남습니다. 최초의 화랑은 여성이 리더를 하는 원화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리더를 한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남자를 리더로 하는 집단으로 바뀌면서 화랑으로 바뀝니다. 꽃을 신성하게 여긴다거나 응응응을 하면서 만물이 생성된다는 사상 등 고대 한국과 고대 열도는 이 지역의 풍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반세기 전까지 여러 산업에서 일본에 뒤처져 있던 국가입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 건설 여러 분야에서 뒤처졌지만 많은 부분들을 한국이 따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아직까지 따라 잡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응응과 관련한 여러 산업들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한국이 일본에게 있어서 이 산업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일본인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고대의 응응을 통한 신앙 표현이 깊이 있게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응응 콘텐츠를 생산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폄하하기보다는 문화의 상대성으로 이해해야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